저도 좀 뭐 이렇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왔었는데 좀 또 그 되게 내공이 많으신 시인 선생님들이 좀 그래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요. 저는 좀 그 편하게 무슨 글을 쓰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뭐 요즘 좀 생각하는 거 쓰자라고 마음 먹고 하나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냥 뭐 요즘 생각하는 거 뭐 그리고 이제 제목을 좀 주어 주셔가지고 사실 제목을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제목이 주어 주셔서 이걸 고치면 되는데 내가 고치질 않고 그냥 놔둬서 나중에 이제 글을 쓸 때 여기다 글을 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생각을 했습니다. 뭘 쓸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비평의 위기, 시문학의 위기, 이 위기라는 말은 뭐 항상 하는 말이고 저도 어떤 글에서 이 위기를 항상 비평가는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근데 맨날 위기면은 그게 무슨 위기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쓴 거는 늑대 소년 뭐 늑대가 안 오는데 늑대가 왔다 맨날 뭐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전혀 이제 경각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반론도 있겠지만 근데 항상 늑대가 옆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이 비평가가 하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사실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런 건데 문학이 시가 소설이 우리 그 불행한 어떤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시화되지 않는 그런 그 위기죠. 삶의 위기 같은 것들을 드러내왔고 그래서 항상 위기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다 문학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그 위기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게 중요한 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위기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무엇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의 삶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 파국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굉장히 뭐 혁명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 미결정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주체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위기 인식이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위기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뭐가 위기인가? 그 속에서 다른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게 우리를 또 위기를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를 뒤흔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또 우리 그 주체의 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상당히 그 감수성이라는 것이 어떤 민감하잖아요.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아주 그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어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건을 발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시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사건을 사건화하는 것. 그러니까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그것은 사건인데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사건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문학이 하는 것이고 예술이 하는 것이고 또한 비평도 역시 문학으로서 비평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꼭 문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가대리의 가족 대책이 세월호 가족 대책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바로 가장 어떤 비탄에 빠졌었죠. 자기 가족이 그 수장이 되고 사랑하는 애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비탄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비탄에만 빠졌다면은 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막 위로하고 막 이러면서 끝났을 텐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싸우기 시작하면서 사건으로 가시화시켰고 사고라고
하면은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계속 사고라고 얘기했으면. 근데 이분들이 이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가시화시키고, 이걸 또 사건화 시켰습니다. 예. 또 다른 사건으로 계속, 예, 전화시켰던 거죠. 그런 어떤 이거는 되게 예술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인용을 한 게 있는데, 40페이지에, 뭐, 이게 조정환 선생님 얘기를, 조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예, 가데이가 보여준 활동이 전통적 예술작품보다 더 큰 예술적 감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뭐 예술이라는 게 꼭 예술작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예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그렇지만 예술가는 또 어떤 텍스트화하는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꼭 거기에만 예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가데이 활동이 굉장히 예술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그때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 사건을 사건화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이게 쭉 그래서 이런 사건화하는 어떤 가데이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주체들을 계속 생산을 한 거죠. 그 옆에서 그냥 울고만 있던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울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주체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주체들이 결국에는 2016년에 어떤 촛불혁명의 어떤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술이라는 것의 힘이라는 게 가데이 활동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42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0년대 중반에서 세월호 참사죠. 촛불혁명까지 이런 과정들은 사건이 불러일으키고 확장시킨 광범위한 정도의 변동, 이에 동반된 위기에 대한 지성적인 인식이 주체성의 집단적 생성으로의 길을 열 수 있다. 그리고 그 생성이 혁명적 힘으로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줬다라고 저는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가데이 작가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드였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방가르드가 뭐 어떤 국면 속에서 아방가르드지 딱 이렇게 나는 아방가르드야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방가르드일 리는 없는 거죠. 예, 초현실주의가 아방가르드일 때가 있었고 초현실주의가 아주 그냥 후임에도 불구하고 전인 척하는 때가 있고 그 어떤 시대 속에서 그것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뭐 42페이지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를 생각했습니다. 현재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시대가 있었다. 뭐 불과 몇 년 전이지만 굉장히 현실이 시적인 것, 현실이 시화라고 할 수 있겠고. 시적인 것이었다. 현실이 좀 굉장히 충만되어 있었고, 뭔가 넘쳐나고 있었다. 나는 시적인 것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라는 것이 뭔가 넘쳐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시로 좀 이렇게 충만해 있던 어떤 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부터는 완전히 그런 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다운되어 버리는 그런 현실을 지금 저는 맡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서 위기를 좀 느끼게 됐는데 뭔가 이게 위기도 못 느끼는 어떤 굉장히 침체된 어떤 그런 아까 우리 저 시인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는 그 이름 네? 아니 기억 말고 신철규 시인이 죄송합니다. 신철규 시인이 진짜 아까 막 못 쓰고 있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것이 좋은 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할 말이 논쟁을 하자고 하는데 무슨 논쟁을 할 말이 있어야지 논쟁을 하는데 사실 아까 기억 선생님 들으면서 사실 질문할 게 좀 있었어요. 내가 이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 그리고 아까 잠깐만 이게 빠져나가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꽤 읽어요.
평론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누가 읽겠어 해가지고 막 대충 쓰잖아요. 근데 누가 읽었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해요. 그게 대충 쓰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논쟁이 가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또한 굉장히 심각했던 시기가 있었죠. 아까 그 이마와 김기진 논쟁은 그게 그냥 노는 것일 수도 있지만 노는 것만은 아니죠. 그게 조직을 자극하는 문제거든요. 카프라는 조직. 그래서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막 이마가 자기를 칭찬해 준 사람을 막 그렇게 뭐 비난을 하고 막 그랬던 건데,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좀 피 튀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요.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이지만 좀 씁쓸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 같이 딱 뭉쳐가지고 해나갈 게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평의 어떤 그 밀도나 농도가, 논쟁의 밀도나 농도가 굉장히 얕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좀 이게 비껴나갔지만, 왜 누구죠? 천정환 선생님은 왜 문학사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문학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여공 문학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왜 외딴만만 얘기하냐? 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공 문학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노동자들의 문학이 있어요. 근데 문학동네나 이런 데서는 왜 그럼 주목을 안 하나? 예? 왜 거기서는 전혀 실을 생각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실 조현정 이분 보면은 그전에는 문학 이외 바깥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문학의 어떤 자율성만 쫙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것도 참 이상하다라는, 자기의 어떤 문학 틀이 전부라고 생각해 왔었구나, 이 사람들이.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이 무력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는, 이게 같이 해 나갈 어떤 동력 같은 것이 좀,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동력이, 테마라고 할까요? 그런 동력 같은 것을 저는 찾기가 힘들고, 굉장히 침체가 되는데, 그게 좀 혐오 담론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진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를 쓰시는 분들이나 비평을 하시는 분들께 위기를 찾아봐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게 뭔지 찾아봅시다. 라는 어떤 제언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저는 그냥 그래서, 뭐지? 할까? 혐오 아닐까? 이 혐오 담론이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고, 이 혐오 담론에 이게 잡히면은, 이게 굉장히 좀 기묘한 힘이 있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혐오 담론에 대항한 어떤 사랑의 담론이 다시 필요하지 않나.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이브하고 이런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냥 좀 기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맨날 사랑이냐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사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시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한 번도 얘기하는 시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동일화의 사랑이 있고, 이게 43페이지에 얘기하는 것은 동일화의 사랑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화의 사랑은 혐오를 통해서 그런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타자를, 우리가 미워하는 타자를 만든 다음에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이제 동일화의 사랑이라면, 타자와의 사랑, 개방된 사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세월호 가데이가 보여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혐오를 이겨내는 어떤 사랑의 담론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사랑의 문학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44페이지 넘어가시면 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럼 그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다시 또 뭔가 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 바로 좀 문학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이 이제 또 아방가르드가 돼야 될 시기다.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는 시기에 모든 전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이 그냥 폐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상상력을 문학이 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 공통체의 구축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공동체가 아니라 공통체입니다. 통체. 그러니까 서로가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이들이 어떤 보편성을 계속 갱신하는, 차이들이 보편화되고 보편화가 차이가 되고 보편화가 이런 갱신한 어떤 그런 모임이라고 할까? 어떤 정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이제 통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문학이 서로 이제 공통체로서 이렇게 계속 붙었다 떼어졌다 붙었다 떼어졌다 하면서 뭔가 이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작업이 혐오와 싸우는 어떤 그런 작업이어야 되고, 그래서 공통체 자체가 사랑을 통해서, 타자와의 사랑을 통해서 생성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때 아방가르드적인, 아방가르드가 여기 나온 것처럼 문학 형식의 파괴가 아방가르드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철진한 얘기다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가데이 같은 어떤 이런 활동이 아방가르드적인 것이고, 그런 아방가르드적인 활동 같은 것이 가능하다. 문화예술도, 시, 가능하다.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이 왜 문단 안에서만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좀 비전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 제 글의 제 글의 요지라고 할까요? 제 글의, 쓴 목적이라고 할까?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마음이었는데, 사실 좀 내가 쓰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그냥 공허한 얘기가 아닐까?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공허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야기를 자꾸만 돌을 던져봐야 된다. 돌을 던져보고, 이게 물수제비라고 하나요? 딱 안 떠도 이게 한번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작은 파문이라도 자꾸 던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론 쓰는 김영희입니다. 이 콜로퀴움의 주제가 문학 시비평의 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이 글에서 위기에 대한 언급이 비평가로서 선생님 자신의 얘기이기도 하다, 선생님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글의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살짝 덧붙여 보자면, 저는 2009년에 등단을 해서 지금 2019년이니까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 초반에 남승원 선생님께서 활발하게 평론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등단을 하고 초반에는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초반 몇 년 동안 쓴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정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딱 수를 세어봤더니 한 60편이 넘었던 것 같아요. 초반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그렇게 쓰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감각은 지금 이 단어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위기, 비평가로서의 위기, 그리고 어떤 굉장히 긴 슬럼프를 겪고 있고, 사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초반에 말씀하신 그런 자의식이 저의 고백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기도 합니다.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글의 내용을 살짝 좀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성혁 선생님의 글은 어쨌든 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무뎌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삶의 위기를 인식하고 증언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고, 그 중에서도 비평의 역할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사건을 사건으로서 인식을 하고 위기로 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정치적이고 예술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생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어떤 기쁨의 정동을 수반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 구체적인 예로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활동, 운동을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되었는데, 어떤 촛불혁명에서 느꼈던 환희라는 것은 어떤 모종의 현실에 대한 환멸감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집단의, 지금 정동의 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집단의 정동의 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덧 이제 혐오의 정치학, 혐오의 사회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때 시와 비평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쨌든 지금 현재를 혐오의 시대로, 그 다음에 혐오의 사건들, 그러니까 혐오의 시대로 인식하고 어떤 혐오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을 감지를 하고, 이 위기를 작동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이 위기에서 생성되고 있는 그 이면의 진실들을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그러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예술적이고 정치적인 실천,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방가르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성혁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글의 취지에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개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용어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표현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글에 현실을 시화한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시화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떤 시적인 현실을 구성한다라든지 아니면 시가 된 현실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그 시적인 현실, 시가 된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평론을 쓰면서 비슷한 표현을 쓸 때가 있고, 저 스스로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평론가들이 이렇게 쓰는 현실이 시가 된다라는 식의 표현이 어떤 독자들이나 아니면 청중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글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예술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글이지만 한편으로 되게 수사적이고 관념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은가? 어떤 비평가들이 흔히 쓰는 표현들이 이렇게 독자들과 유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표현들이 그러니까 시의 어떤 이념들이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현실이 시로 충만하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세월호 가대위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예술적인 실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지금의 현실에 적용을 해서 또 혐오에 맞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정동적인 힘을 끌어올리는 것, 그러니까 세월호 가데이가 했던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의 시문학이 해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곡진한 마음이 잘 이렇게 느껴지는 글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최근 시인들의 시에서 아니면 시인들의 활동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단초를 발견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시나 시인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 질문은, 그러니까 현재 한국 시문학의 위기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그 평론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시의 위기라기보다는 시 비평의 위기로 더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시 비평의 위기가 왜 도래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 어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증언하지 못한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시의 정치적이고 예술적인 실천이 어떤 충분하지 않다라든지,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비평이 비평으로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에서 이렇게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비평가가 처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작 시인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평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집에 뒤에 해설을 평론가들이 주로 썼다면 요즘 이제 동료 시인들에게 발문의 형태로 맡기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 비평이 그러니까 계속 언급되었지만 독자들한테 읽히지 않는 현실, 그리고 어떤 출판 시장에서도 되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는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제도에서 그러니까 시 비평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론을 쓰는 시간에 어쨌든 뭐 소논문을 써라라는 이유?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적인 차원에서 말 그대로 대학 제도에서 시 비평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러한 현실들이 오히려 어떤 비평의 영역을 축소하고 어떤 비평가의 정체성을 굉장히 왜소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되게 거창하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비평가들이 처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누추한 현실들이 어떤 비평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정리를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내가 일발을 했구나 다시 확인할 수. 그 시간을 아끼려면 그냥 선생님께서 그냥 나 없이 하셔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도 이게 정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것도 참 좋게 정리를 해주셔서 괜찮았군 뭐 그러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의 현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사적이지만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시라는 것,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일상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 좀 맨날 똑같고 어떤 관성에서 계속 살아가고 하지만 어떤 축제 같은 데서 뭔가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데, 시가 주는 어떤 우리가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물론 그렇지만 시가 그냥 무분별한 어떤 뭐 이렇게 폭발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질서라고 하면 안 돼. 리듬을 갖추게 되는 거겠죠. 리듬. 근데 사실 시적 현실이라고 한다면 현실이 바로 그런 시적인 리듬을 타면서 뭔가가 계속 변화될 때 우리가 굉장히 환희 속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현실이 있다라고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시적 현실, 현실의 시화, 현실이 시가 됐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을 어떤 넘침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게 넘어가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뻑한다고 하잖아요. 뻑할 때나, 예, 막 자자들, 뭐 이렇게 뭐, 김소호 씨 같이 이렇게 있고, 왜 마음을 막 이렇게 뭔가 싹 스며든다거나, 뭐, 그냥 있는 거에서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는, 뭐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죠. 이게 산문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영도 그래서 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텍스트로서의 시인 것이 아니라, 예,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해도, 야, 저거 시적 아니냐? 그러면은, 야, 진짜 멋있어 하면서 시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냥 같이, 예, 공감할 수 있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예술적 실천의 비평이 이제 갔다? 비평이 이제, 잠깐만, 내가 뭐라고 한 거지? B가 뭐지? 두 번째가, 예. 실제 시작품을 가대의 활동을 예술적으로 보는 실제 시작품과 관련된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신철규 시인의 시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좀 이해가 힘들어.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때 굉장히 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세월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시를 열심히 썼던 것 같고요. 굉장히 뭐 뛰어난 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갈피를 다 못 잡는 것 같아요. 비평가도 못 잡고 있고 시인도 못 잡고 있고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못 잡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를 쓴 건데 좋은 시를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시인들이 많고 그래서 비평가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들을 시 속에서 위기를 찾아내는 거가 또 한 비평가인 것 같아요. 시가 말해주고 있는 시는 이제 잠재된 어떤 내용이 잠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예, 그래야지 어떤 더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잠재화시켜가지고 예, 하나의 언어를 물질화시켜가지고 낼 수 있는데 그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사회의 어떤 위기와 삶의 위기와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때, 예, 그게 비평이 할 일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이거 잘 썼어요. 뭐, 이거 아주 훌륭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평가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비평가는. 자기 얘기로 어떻게 하느냐? 예, 작품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작품을 통해서 자기 얘기. 그래서 비평가한테 작품이 거론됐다. 이거는 그 시인을 위해서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거론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마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비평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비평가가 시인한테 이거 내가 할 이야기 재료를 줬어요. 당신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예, 사실 그걸 많이 이렇게 읽어봐야겠죠. 많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잠재화되어 있는 그런 시들이.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위기를 나름대로의 어떤 극복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시를 통해서 이런 작품들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비평가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평. 이게 굉장히 불쌍한, 예, 말씀을, 제가 굉장히 불쌍해요, 저도. 되게 불쌍하네요. 맨날 원고리 언제 들어오지 마,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 제가 사실 원고료 때문에 거의 이제 거절을 안 합니다. 청탁이 오는 걸 거의 거절 안 하는데 근데 막 4, 50편 쓴 것 같아요. 한 1년에 막 많이 쓸 때는 그것은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업적을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이 학교라는 데가 참 어떤 데냐. 지금 쓰여지고 있는 시와 비평을 그냥 무시하는 데가 학교인가, 학문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쩌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내가 비평도 학문으로 인정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잔문 쓰는 주제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인들도 시를 뭐 학교에서 인정해 주나요? 진짜 자기가 문학을 했지만 소설가가 학교 대학에서 카운트를 해주는 데가 문창과 빼놓고는 없잖아요. 문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국문학과 전혀 뭐 시나 소설을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을 그 시나 소설 가지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쓰잖아요. 시인이나 소설가가 뭐 인정해달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비평가도 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으로 이 비참한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근데 딱 그 한마디만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발표부터 마지막 발표까지 어떤 시 비평의 위기, 어떤 평론가의 어떤 되게 왜소한 처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계속 발표를 듣고 토론을 듣고 하면서 그래도 시 비평을 좀 더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의 어떤 부담을 느끼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새삼 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저는 괜히 사회자랑 선생님 발표랑 없어도 김영희 선생님만 혼자 있으셔도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자로서 할 말도 지금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아까 기억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뭐 할까? 어디로 나가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자꾸 있어야지, 그런 자리가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게 이제 비평가, 어떤 뭐 사람들과 멀어진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막 얘기되는 무엇이 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신문에서 이제 전에는요, 사람들이 신문에서 논쟁을 했어요, 신문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신문에서 논쟁을 했어요. 정관이선이나 최원식 막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는데 이런 논쟁이 다 읽었어요. 학생들은 적어도 이제 문학 관심 있는 다 읽었거든요. 그 논쟁에 다 참여를 했었던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논쟁의 장 또는 그 토론의 장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신문이 안 하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냥 말이 또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질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시간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기를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오늘 참여해 주시고 정말 놀라고 있는데요. 대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사실 3시간이면 이것만 시간인데요.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지를 못 받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차 자리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